코로나가 옴으로써 운동을 좀 하게 되고 그 외식을 좀 했다고 하면 이제 가정에서 혼자 좀 해먹기도 하고 면역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식단을 또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챙겼는 것 같아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존에 먹었던 게 있어서 그대로 그냥 챙겨 먹는 거. 나가는 횟수가 줄고 집밥 위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해 먹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20대여서 그런지 생각은 하는데 사실 크게 신경은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홈트레이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가구는 전체 79.9%로 10가구 중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은 셈입니다. 시장 규모도 5조 원으로 성장했는데 2030년에는 25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영양제도 단순히 많이 먹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몸에 딱 맞는 영양제를 먹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고 특히나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각 개인마다의 유전적인 특성, 건강 상태, 식생활 전문적으로 고려하여서 건강기능식품을 개개인별의 그 영양 상태에 맞춰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어푸드 또한 온 가족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어푸드란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 써서 먹는 기능성 간편식으로 지난해 시장 규모가 2조 원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2011년 5천억 원에서 2017년 1조 원으로 6년 만에 2배 성장했는데 이후 3년 만에 2배 더 커진 겁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엔 씹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을 위한 연화식은 물론 건강빵과 건강반찬, 저염식단 등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지속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것을 목표로 했고,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실 맛이 없으면 먹기가 싫고 이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현대 그린푸드 그리팅은 글로벌 장수마을의 식습관을 테마로 한 건강식단을 선보이자 고객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단백질 식품 시장도 지난해 2,579억 원 규모로 3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형성과 건강관리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로 각광받으면서 운동 후 고단백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역시 3,364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주목받던 식물성 단백질 시장은 국내에도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식품회사들이 두부면과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햄버거 등을 선보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내 채식주의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비건 식품 구매도 쉬워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채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생겼고 편의점 매대에도 다양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호식품, 채식 초콜릿이라거나 채식에 맞는 음료, 그다음에 채식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에 대한 그 제품들이 나온다면 그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소의 건강관리가 향후 발생할 의료비 등을 절감해 2배에서 4배 정도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먹거리를 고를 때도 이젠 건강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시장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장기 전망 가져가는 종목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시장 이렇게 쭉 보는데 눈에 띄었던 게 조선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한국 조선해양 상승폭이 컸는데 이유 한번 짚어보죠. 네, 연초부터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시장이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이 선박 9척을 수주하는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400억 원 규모고요. 네. 연이은 수주 소식에 기관은 4거래 연속 자금을 넣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동반 매수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힘을 크게 받아줬습니다. 왜 저번에 또 조선업종 다룰 때마다 회사마다 이 수주액 목표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얼마로 설정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목표치는 149억 달러입니다. 현재까지 선박 31척, 총 24억 달러를 수주해 약 16%까지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연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한국조선해양만 이렇게 수주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12배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합산 목표 수주액은 304억 달러 정도인데요. 네. 현재 목표액의 15.5%인 47억 달러까지 수주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금 조선 3사 합산 수주액이 304억 달러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조선해양의 목표치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사실 조선업이라는 게 업황이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조선주 업황에 따른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물동량은 늘고 또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어 조선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주 가시권에 들던 물량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LNG 운반선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선주들이 발주를 재개하자 이 LNG 운반선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서 이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LNG 수요가 늘어나면 이 실어 나르는 LNG 선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네. 영국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을 만드는 가격은 1억 8,75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한 100만 달러가 뛴 상황입니다. 네. 또 10년 내 LNG선 320척이 추가로 발주돼야 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뭐 경기 회복이랑 지금 친환경 트렌드에도 맞아 떨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 전망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언뜻 들어봐도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국내 조선사들이 이 수혜를 다 받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네,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발주된 대형 LNG선 모두 우리 조선사가 수주를 했고요. LNG선 가격은 일반 선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수익성 향상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뭐 가격이 비싼데도 지금 친환경 정책에 또 연동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LNG선 가격만 지금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박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신규 건조 선박의 평균 가격을 지수화한 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상반기 배값 반등이 조선주 주가 재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또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전년 대비 4.71% 증가한 119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규모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업황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호황이라는 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에서는 이 한국조선해양 실적 추정치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6%, 2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수요 개선보다는 산유국 감산 영향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선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동량이 감소하는 셈인 것이고요. 네. 또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보다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불확실성 또한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확실성 요인들을 지금 몇 개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영업이익의 지금 추정치가 240%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기대를 기저어 볼 만한 사안이겠고요.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도 올려 잡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7만 원, DB금융투자는 15만 원, 신한금융투자는 12만 5천 원을 적정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한국조선해양 오늘 종가가 11만 원 선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두 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입니다. 요즘 정말 또 많은 섹터에 연동이 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네, 또 그렇습니다. 들썩이는 모습인데 오늘 이 업종 중에서 좀 하나를 꼽아서 다뤄보죠. 네,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솔케미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이 오늘 주가 보면 사실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지난 4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흐름인가요? 네, 최근 1년간 주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출렁임 없이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네.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랐고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55%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정말 차트가 굴곡 없이 지금 네, 쭉 우상향 그렇습니다. 곡선 그려주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이 정확히 무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네, 한솔케미칼의 주력 사업은 크게 과산화수소나 이 라텍스 등을 생산하는 정밀 화학 사업과 전지 재료, 또 방막 재료 등을 생산하는 전지 소재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은 용어들인데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쓰는 그 과산화수소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불순물과 오염을 제거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만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을 깎거나 세척하는 데 용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네. 한솔케미칼은 국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는 수익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 반도체와 프리미엄 TV 판매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고 이 매출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 평택 2공장과 시안 2기 공장 투자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며 과산화수소 매출이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도 꼭 들어가는 요소고 이게 한솔케미칼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공장 증설과도 영향을 같이 하고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네요. 네, 또 한솔케미칼은 퀀텀단 양산 기술도 갖고 있는데요. 퀀텀단이라 쓴 건 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사이즈인 초미세 반도체 입자를 뜻합니다. 네. 초고밀도 화질을 제공하면서도 전력은 아낄 수 있어서 각광받는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QLED TV 등에 사용되는데 2018년 이후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출시될 삼성전자의 OLED TV에 이 QD 소재를 공급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는 기존 대비 5배의 QD 소재가 필요하다고 해 이를 독점 공급 중인 한솔케미칼이 더욱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어보면 거의 소재 업체 중에는 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음극 바인더 사업에서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음극 바인더라는 건 충전, 방전 때 음극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국내 기업 중 음극 바인더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솔케미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또 현재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음극 바인더를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 음극활 물질을 양산할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또 하나투자증권은 한솔케미칼의 올해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액이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과산화수소 시장 8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퀀텀닷은 독점 공급, 또 국내 유일의 음극 바인더 생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부터 2차 전지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또 있는데요. 있습니까? 네, 한솔케미칼은 MB 라텍스 사업 또한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이 일회용 라텍스 장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솔케미칼도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어서 업계에선 향후 라텍스 사업의 수익성 개선 또한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업 분야가 엄청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라텍스 이슈까지 묶이니까 증권업계에선 한솔케미칼을 두고 못하는 게 없는 회사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한솔케미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각각 전년 대비 19.99%, 34.26%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은 다른 화학회사들과 비교해서 한 5배가량 높은 25%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30%대 육박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을수록 완전체 회사 같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한번 살펴보죠. 네, 하이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30만 원을, DS투자증권은 30만 4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어제 이 기자가 안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네, 몸 괜찮아졌고 메일로도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군요. 미모뿐만 아니고 건강도 좀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건강을 더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널뛰기에 쏟아진 저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널뛰기 하면 역시 요즘엔 비트코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상자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저주가 될 수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초에 4천만 원일 때만 해도 뭐 그때도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6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떨어진 상황이죠. 네. 김용범 차관이 말하는 여기서 이 과열에 대한 논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간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간 상승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7%가량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간 상승세 6천만 원까지 올렸던 게 바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또 한 번 화제가 된 건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저주가 좀 작용이 된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라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뭐 현재는 또 5천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 네. 오락하락하는 모습이어서 가격이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머스크에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한 거는 이제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의 그 영향력이 가장 컸었죠. 네, 맞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면서 극도로 변동성이 높은 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신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디지털 화폐는 다른 개념입니까? 사실 이름은 좀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이긴 한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인데요. 네. 사실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좀 축소가 되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는 만큼 이거에 대신해서 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달러화에 대한 입지,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 각국에서는 현재 실제로 디지털 화폐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떨어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상화폐 생태계가 더 풍부해져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기존의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주요국 당국자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발언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만큼 가상화폐 영향력이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찍어내서 경기를 그동안 부양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뭐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산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위가 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연말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까지 좀 찍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은 좀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실체가 없는 만큼 변동성이 크고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내년부터 차익에 대해서 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에 걸맞은 좀 발언을 좀 찾아봤더니 헤지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CEO가 여윳돈이 있으면 사보라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리포트에서 투자금의 80%를 잃어도 된다면 투자를 하라 이렇게 밝힌 만큼 좀 투자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돈맛본 불개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불개미. 지난해 우리 증시를 떠받친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 불개미들이었죠. 사실 주변에서 돈 안 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수익을 많이 올리셨을 텐데 더 쏠쏠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장외 거래 시장으로까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장외 주식,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수치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장외 주식 시장 KOTC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OTC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에 이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하나로 상장하지 못한 장외 기업들이 제도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상장 주식 중에 KOTC에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들이 사실 훨씬 많은 상황이죠. 올해 상장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 이 KOTC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도 장외에서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안전하긴 한데 종목 수가 적고 또 인기 종목이 없는 것이 좀 한계로 꼽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그래서 여러 사설 장외 플랫폼들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 또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들이 예상 공모보다 3-4배씩 높은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은 좀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공모주 청약 제도가 좀 개편이 될 예정이고 열기가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외 주식 투자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돈을 내고도 주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아무래도 가격 자체도 좀 공신력을 얻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래소라는 플랫폼 자체도 좀 문제지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리스크라고 꼽힐 수가 있습니다. 언제 상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기업과 M&A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네. 변동성이 크고 또 상장된 종목에 비해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좀 투자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씨체가 굉장히 얇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백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 백기기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텐데요. 네. 중국 화웨이가 오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2를 내놨는데 이게 사실 폴더블 폰 하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모양새가 좀 삼성전자를 베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베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 하면 원래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게 3번째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간은 화면을 바깥쪽으로 접는 이른바 아웃폴딩 방식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을 좀 내놓은 건데요. 따라했다는 지적이 일자 화웨이는 두 제품을 노골적으로 공개 속상에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화면이 우리께 더 크다, 또 접었을 때 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웨이 제품,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품 출시를 계속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로는 출시를 못하고 중국 시장에서만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구글 서비스인 유튜브도 좀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능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된 데다 내수용으로만 판매가 되니까 삼성전자와는 사실상 겨루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또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도 가격이 높은 것도 좀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를 못 쓴다는 건 확실히 좀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나 또 갤럭시 Z 플립 같은 새로운 버전을 하반기에 좀 출시할 예정인데요. 사실 지난해 전 세계로 출하된 이런 폴더블 폰이 28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는 2배, 또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더블의 시대가 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은 물론 구글까지 올해 폴더블 폰을 스마트폰을 좀 출시할 예정이고 또 애플까지 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더블 폰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부품 제조사들한테도 굉장히 수혜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뉴스앤마켓에서도 디스플레이주가 좀 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에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폴더블 시장은 삼성전자와 여기에 좀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독보적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른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등을 공급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격자는 BOE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BOE는 이미 화웨이와 모토로라 등의 좀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최근에 애플과의 협업을 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가 우리 돈 26조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시드 모터스는 스펙 기업인 CCIV와의 합병 논의를 마무리했는데요. 합병의 전제가 된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입니다. 처음 스펙 합병 계획이 알려진 지난달까지만 해도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됐는데 한 달여 만에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나 껑충 뛴 겁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급등하자 CCIV의 주가는 이날 장 마감 후 거래에서 한때 30% 넘게 급락했는데요.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스펙 주주에게는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지난 17일 새벽에 달 표면 샘플을 싣고 무사히 귀환하면서 중국은 44년 만에 달 탐사 대업을 이뤘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창어 5호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미국의 버금가는 우주강국 건설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창어 5호의 성공이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며 난관을 극복하고 얻은 성과로서 중국의 우주강국 건설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우주 사업 발전에 중대한 의미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를 비롯해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WTI의 목표가를 기존 65달러에서 72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72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올해 3분기로 예상했는데요. 브렌트유 목표가 역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WTI 목표가 상향 조정의 이유로 낮은 원유 재고와 생산량 회복 지연, 그리고 투기적 수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에 힘입어 추가로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다만 4분기부터는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구리 관련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장중한때 4% 올라 톤당 9,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더해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용으로 수요가 늘고 타이트한 공급 상황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구리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경기 지표 발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소식으로는 영상 데이터 분석 기업 C랩과 국내 유일의 반도체 오정열 측정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4,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갭 투자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달 사이 전세값이 급등한 데에는 높아진 세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의중도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세입자들 역시 이를 부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는데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매물이 쌓여가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